명의설명 의무 시험 문제 무척 많이 나오는 건데, 명의설명 의무는 결국 상품 정보 제공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 상품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죠. 그런데 이 의무는 아시다시피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비로소, 보험은 논리적 구조가 되어 있어요. 법률학이라는 게 논리적 구조로 되어 있어요. if then이에요. 만약에 이러이러하다면 then, 그러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결부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형법 250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을 분석해보면 만약에 네가 사람을 살해하면, 사람을 살해했다라는, 살해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면 너에게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형벌이 효과로서, 결과로서 주어진다. if then, 네가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약의 성립에는 이 계약자와 보험자의 두 사람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자가 부인인데 남편의 생명에다가 대해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동의를 요하도록 되어 있죠. 사전에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동의도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오로지 성립 요건은 계약자의 청약의 의사표시와 보험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합치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어떤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동의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물론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동의를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되니까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유효한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기는 하지만 계약의 성립에는 제3자의 의사표시 필요 없어요. 어떤 물건의 교부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보험계약은 여러분이 특성을 알지만 낙성계약이에요. 당사자의 청약에 대해서 승낙만 있으면 딱 성립, 낙성, 승낙으로 성립하는 계약이고, 물건을 필요로 하지 않은 낙성계약이란 말이에요. 요물계약이 아니에요. 돈 내야 계약이 성립되는 계약도 아니고, 물론 현실에 있어서는 모집인이 보험료를, 최초 보험료를 받아가죠. 그렇지만 그것은 계약의 성립을 위한 요건이 아니에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법 656조에 의해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니까 그거 막으려고 주는 것이지, 계약의 성립에는 전혀 돈의 교부가, 보험료의 교부가 성립의 요건이 아니에요. 성립의 요건은 오로지 뭐라고요? 두 사람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에 돈을 주고 받고 하는 문제는 성립한 연후의 문제니까 이 두 사람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왜 계약 성립 이전에 내가 아직 성립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뭐야? 계약법상의 본질적인 의무는 아니구나. 원래 본질적인 의무는 뭐냐면 계약 체결했으니까 then 하고, 요거는 요건이라고 한다면 then, 그래서 보험자에게 어떠한 의무가 생기고 이래야 되는 건데, 지금 보험계약자에게는 어떠한 의무가 생기고 또 피보험자에게는 어떤 의무가 생기고 보험 수익자에게는 어떤 의무가 생기는가 또는 권리가 생기는가 하는 것은 이후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이거는 체결되었으니까 그래서 계약법상 이러이러한 게 생기는구나 하는 건데, 이거는 이 전 단계 논의지. 명의설명 의무는 그러니까 진정한 의무가 아니구나.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명의설명 의무는 진정한 의무가 아니에요. 다만 명의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가 계약 성립한 때로부터 3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불이익을 받을 뿐인 것이지, 그것은 계약상의 의무가 아니구나. 마찬가지로 얘가 부담하게 되는 고지 의무도, 이 고지 의무라는 것은 결국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무가 아니구나. 이 의무는 계약 성립 이전에 의무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런 계약 성립 이전에 양자에게 의무를 부담시켰는가 하면 보험법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죠. 그러니까 정보제화라는 거. 서로 정보가, 얘는 상품정보, 쟤는 위험정보에 대한 독점자니까 이러한 것들이, 정보가 편제되게 되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가격에 왜곡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한 전제로서 요구되는 그런 의무이지, 저것이 계약법상의 의무는, 계약의 효과로서 생기는 의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척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제 판례에서 또 살펴볼 거니까 좀 간략하게 넘어가고, 고지 의무도 엄청 많이 설명이 나오는데, 고지 의무는
특히 이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죠. 고지 의무를 한쪽에서 위반하고 얘가 위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험자는 또 고지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명의설명 의무에는 너에게는 이러이러한 의무가 있고 만약에 이러이러한 행위가 있으면 보험자는 면책이 되고 하는 중요한 사항들을 알려야 되는데 너는 고지를 해야 한다라는 걸 얘가 알리지 않았고 그래서 또 얘는 또 실제로 자기가 무슨 암이 있었다든지 또는 기왕증이 있었는데 그거를 알리지 않아서 둘 다 위반했을 때 효과는 어떠느냐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고지 의무는 하여튼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고지 의무는 설명의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명의설명 의무의 설명 대상인 것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가지가 뭐냐면 널리 알려진 사항,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가지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내용들은 부연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거라 그러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령이 공포되면 공포한 때로부터 시행한다라는 의미는 모든 국민이 실제로 아느냐 모르느냐 관계없이 다 아는 것으로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법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 그런다면 아는 것으로 치는 거니까 법이 시행되는 한 아는 것으로 치는 거니까 다시 설명할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상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통지 의무나 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지 의무 또는 면책 사유 같은 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고의 면책 조항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한데 고지 의무만큼은 설명 대상이라고 그랬다라는 어떤 특이한 점이 있죠. 요거 기억해 두셔야 하고. 그래서 고지 의무는 하여튼 위험 정보 제공 의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계약자가 청약하고 보험자가 승낙해야 보험계약은 성립해가지고 책임이 발생할 것인데 보험자에게 승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예외가 있죠. 이 사람이 최초의 보험료와 함께 보험료 상당액을 지불하고 청약을 한 때 보험자는 1월 내에 납부의 통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승낙한 것으로 간주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승낙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데 승낙이 간주되어 버려갔다는 얘기는 승낙이 있는 거로 치는 거니까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낙 없이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에 예외를 두고 있는 거 승낙 의제제도 기억해 두시고 또 청약 후 이자의 승낙이 있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낙 전 사고 보호 제도가 있죠. 이것은 승낙을 전제로 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얘의 승낙이 없지만 보험자가 책임을 인정하는 법률이 강제하고 있는 법률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예도 있죠. 시험 문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예외적으로 비틀어가지고 시험 문제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거예요. 예컨대 이제 시험 문제를 갖다가 다음 중 보험법의 특성이 아닌 것은 그래가지고 공공성, 사회성, 단체성, 기술성 그리고 하나 삑 집어넣어가지고 무슨 추상성 이렇게 집어넣으면 찾죠. 그 옛날 올드 패션의 문제야. 지금은 그런 따위의 문제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예외적인 거를 이렇게 파고들어서 시험 문제 나와서 어려운 듯이 하지만 여러분이 다 공부했거나 또 설령 공부를 했다 하지 않아도 추론해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찬찬하게 그 난제라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풀어보다 보면 시험 문제의 스타일을 대충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답을 쉽게 이제 익숙하게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3주로 했나요? 4주로 했나요? 이 기간 동안에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시험에 그러니까 보험계약법에 있는 어떤 법률 이론을 법리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저 그냥 시험 보는 스킬만 알든 모르든 하여튼 답을 골라내는 능력만 집중적으로 목적으로 해서 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저도 좀 이 강의는 별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강의는 아닌데 어떡합니까? 하여튼 시험에는 합격을 해야 되니까 답을 골라내는 스킬의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지 의무 이 두 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만약에 계약이 성립된다 그런다면 상법상 보험자에게는 세 가지의 의무가 있죠. 하나는 증권을 교부해야 됩니다. 보험증권 교부 의무. 보험증권 교부 의무에서 세세한 내용들은 시험 문제 풀어가면서 보도록 하고 하여튼 증권을 교부한다 할 때 이 증권이 계약의 어떤 성립 요건도 아니고 계약을 증명하는 유일한 하나의 서면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증권 이외의 사항을 주장해가지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을 분실했다고 한다거나 멸실했다고 해가지고 내 계약상의 권리가 소멸하거나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계약자가 증권을 소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능히 증명하는데 용이하다라는 측면은 있죠. 그런데 그 계약법을 가르치고 있는 나는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증권이 날라온다 그러면 바로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쓰레기통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지는 않은 건데 하여튼 일반 사람들은 또 장롱에 보관을 하죠. 또 잘 모르니까 이거 있어야만 하는 줄 알고 그럴 수도 있는. 증권에 있어서 주로 중요한 내용이 되었던 것들은 보험증권에 있어서 유가증권성 정도 기억해 두십시오. 유가증권성에 관련해 가지고는 물론 보험증권은 유가증권이 아니죠. 화재가 나야 보험금을 다 받는 거지. 화재보험증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건 금전적 가치를 표창하고 있으니까 돈 주시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극장 티켓은 유가증권이죠. 극장 티켓은 가져가면 바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든지 이를테면 수표 이런 건 완벽한 유가증권이죠. 그 가치를 내가 꺼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험증권의 액면이 내가 5억짜리 화재보험을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증권이 5억짜리는 아닌 거예요. 하나, 운송보험증권이나 적화보험증권과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운송 중인 그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권을 가지고서 권리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적화보험증권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인출 권한 내지는 보험금 청구 권한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 유가증권성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자의 주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보험금 지급 의무죠. 보험금 지급 의무는 이 보험금 지급 의무는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보험 사고를 발생하는 걸 조건으로 하죠. 나 이 얘기 또 헷갈리지 마요. 보험금 지급 의무는 보험 사고를 조건으로 해서 발생한다라는 말은 맞지만 그래서 보험계약이 조건부 계약은 아닌 겁니다. 보험계약은 무조건의 계약입니다. 조건 붙어있지 않는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하는 계약이고 계약이 성립했는데 돈을 받으려고 하면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면 보험사고가 조건으로 된다라는 것이지 보험계약이 조건부 계약이라는 게 절대 아니다. 자꾸 이거 헷갈려가지고 보험계약은 조건부 계약이다 그런 지문에 빠져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은 무조건의 계약입니다. 근데 보험금 청구권은 조건부 권리이죠. 그것은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걸 조건으로 하는 것이니까. 보험금 지급 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면책 사유죠.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제해 주는 사유. 너 책임 안 져도 돼 하는 사유가 면책 사유란 말이에요. 자, 면책 사유의 의미는 통칭해서 두 가지의 면책 사유를 규정하고 있죠. 고의 또는 중과실 면책 사유. 또 그다음에 전쟁 기타 변란이라고 하는 면책 사유를 두고 있는데 면책 사유는 취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탠다다이제이션 오브 리스크입니다. 위험의 표준화를 위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한다 그럴 때 그 위험이 갖춰야 할 표준적인 요건이 있어요. 모든 위험이 다 담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험으로 담보될 가치가 있다거나 보험으로 담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험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의적 사고 방어와 같은 것을 만약에 담보해버린다 그런다면 보험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게 되죠. 하니까 고의가 같은 거, 고의적이지 아니어야 한다라는 표준적 위험 한번 열거 해볼게요. 그 위험은 우연해야 한다 하는 게 표준적 위험이죠. 그 다음에 대이변적이어서는 안 되고 그 위험은 동질의 다수성을 갖춘 위험이어야 보험으로 표준화되어서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하나는 손실은 측정 가능해야 한다. 손실이 측정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서와 골동품 같은 것들은 실제 화재보험이라든지 도난보험에서 면책사유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담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손실의 측정 가능성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미리 평가를 해버립니다. 이게 멸실되게 되면 얼마를 주기로 한다라는 기평가 보험으로 운영하지 않는 한은 원칙적으로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어서 면책사유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보험자 입장에서 표준적 위험이 갖춰야 할 네 가지 요건은 우연해야 하고 대이변적이어서는 안 되고 동질 다수성을 갖춰야 되고 손실은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상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관련해서 보험자가 또 다른 의무로는 보험료 반환 의무가 있죠. 보험료 반환 의무. 보험료 반환 의무는 보험료를 지불했는데 보험계약이 무효가 됐단 말이에요. 무에서 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무에서 유는. 철학적으로는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논리상으로 무에서 유는 나오지 않죠. 아무 것이 앞에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다 그런다면 그것은 법률상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컨대 내가 채무가 없는데 돈을 갚았다.
누가 나한테 여기 질문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진 경우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런다면 책임이 없죠. 그때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서 굉장히 깊이 들어갔더라고. 그것은 적어도 법과대학교 한 3학년 아이들이 그것도 채권법 강론 정도에서나 공부하는 내용인데 얘는 왜 그런 걸 공부했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어떻게 여기서 답변을 달아줬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책임 없습니다. 근데 책임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채무가 없는 건 아니죠. 빚은 있었던 거예요. 빚이 있는데 책임이 없는 채무죠. 그래서 이것을 책임 없는 채무라고 합니다. 근데 책임 없는 채무라는 것은 채무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내가 그냥 내 채무를 승인하고 내가 있음을 인정하고 채무가 있으니까 책임은 없어요. 소멸시효가 완성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내가 갚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효한 변제로 인정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원인이 있기 때문에 빚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빚이 전혀 없는데 책임도 없고 채무도 없는데 돈을 줬다. 잘못 줬어요. 어떻게 됩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왜? 원인이 없는데 뭔가를 주었으니까.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인 없이 이익을 받았을 때 우리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그거는 반드시 반환해야 하고 원상 회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에서는 유가 안 나와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했는데 그것이 돌려받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건 원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채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을 뿐이지 책임 없는 채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나오고 없기 때문에 없을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는 나오지 않아요. 보험료 반환 의무는 뭐냐? 무효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또는 취소도 역시 마찬가지죠. 보험계약이 취소가 됐다 그런다면 무효는 강의를 혹시 내가 그냥 안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앞에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없는데 효과가 발생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원래 계약이 성립하면 효과가 권리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권리 의무가 주어진다라는 말을 우리는 유효라고 말했어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법률학상에서 효과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대입시키면 돼요. 유효는 권리 의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효는 뭐냐 그러면 권리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 효과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장이 심각해서 효과를 줘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그런 어떤 첩계약을 체결했다든지 또는 무슨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는 걸 조건으로 아버지를 폭행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 이런 것들은 싸가지가 없는 계약에서 도저히 고장이 너무 심각해서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효로 죽여버렸어요. 효과를. 이건 시체라고 시체. 유효는 사람이고. 근데 이 중간에 취소라는 제도가 있는데 취소는 무효도 아니고 유효도 아니고 이름은 유효예요. 이거 중환자거든. 중환자도 사람이니까 일단은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저기 하면 죽어버리는 거지, 그치?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바로 시체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취소도 무효나 뭐예요? 그럼 한 통속이 된다는 얘기네. 취소를 해버리면 무효가 되니까 다 시체가 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없는 것이잖아요. 이게 없는 걸로. 원인이 없는 걸로 됐는데 뭔가 주고받은 게 있으면 돌려줘야겠죠. 보험료 반환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가 됐다라고 한다면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계약이 무효가 됐어. 없는 걸로 됐어. 또는 취소해버렸어. 그래서 소급해서 없는 것으로 됐어. 그런데 내가 주고받은 게 있어요. 지금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거야. 한데 보험법의 선의성을 기억하시죠. 보험법은 당사자의 선의를 강하게 요구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사기의 의사가 없어야 하죠. 내가 이것을 알고도 무효인지 알고서도 계약을 체결한 사람 또는 취소인 줄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사기의 의사가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죠. 우리는 초과보험의 경우도 기억할 거예요. 초과보험의 보험가액이라는 것은 물건값이죠. 물건값.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5억짜리의 물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보험을 얼마치 샀냐면 위험은 나는 5억 이상 있을 수가 없죠. 내 물건이 5억이니까. 근데 위험을 6억어치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험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한 것이죠. 이런 초과보험에 대해서 우리 상법은 뭐라고 그랬냐면 당사자가 사기의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보험자에게 보험금액,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어드저스트 맞춰서 5억으로 맞춰가지고 최고 한도액을 5억으로 하고 보험료도 최고 한도액을 5억으로 한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타당하겠다라고 해서 감액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669조 4항에는 뭐라고 써놓고 있냐면 계약자에게 사기칠 생각이 있었던 경우에 원래 그 초과보험을 만들었던 취지가 뭐냐면 1억을 더 상정해 놓고서 나중에 사고 나면 6억 받으려고 그러는 그런 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무효가 된다라고 하고 뿐만 아니라 보험료는 그때까지의 보험료는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무효가 되면 다 반환해야 되는데 보험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민법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요. 민법 조문들에 의하면 무효가 되면 당연히 반환해야 되는데 보험법만큼은 좀 선의성 때문에 사기의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무라 하더라도 무로 돌리지 않고 그 사실관계에 있어서 있었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고 유화하는 독특한 그런 특성이 있는 게 우리 상법입니다. 그래서 사기의 의사가 없었던 경우를 전제하기는 하죠.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가 기억하시죠? 우선 보험료 지급 의무부터 볼까요? 보험료 지급은 보험계약자가 일단 의무자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보험료 지급 의무자는 보험계약자입니다. 피보험자는 이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 되겠죠. 수익자와 다른 계약이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 그러한 경우에는 이자가 내지 않는단 말이야.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상법 650조에 보면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죠. 최고란 독촉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독촉하고 그래도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때 보험자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지되게 되게 되면 보험금을 못 받게 되죠. 그럼 보험금을 받게 되는 자가 바로 피보험자여 보험수익자인데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게 되니까 나라도 좀 내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제2차적 보험료 지급 의무가 있다라는 거는 뭐 다 이해하시고 할 거고 고지 의무의 고지 의무자는 누굽니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죠. 보험수익자는 고지 의무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부터 위험 정보를 수집했는데 그로부터 수집한 것보다 더 고급 정보를 보험수익자로부터 수집할 것이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수익자는 의무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고지 의무가 급부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계약 성립 단계의 의무라고 한다면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을 계약 체결 후에도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하는 후에 통지 의무 있죠. 이 통지 의무의 의무자는 역시 고지 의무와 똑같은 성질의 것이니까 둘만 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 유지 의무 기억하시죠. 위험 유지 의무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수익자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자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살해하기 위해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위험 유지의 의무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개의 통지 의무, 위험 유지 의무, 고지 의무는 모두 위험 정보에 관한 의무죠. 해자대에 관한 의무란 말이에요. 그리고 법적 성격이 완전 똑같죠. 간접 의무라고 이해하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거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불이익? 해지되는. 그 해지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기에 대한 의무요, 간접 의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일치하죠. 그 다음에 통칙에 있는 의무 중에 하나 더 사고 발생 통지 의무가 있죠. 사고 발생 통지 의무는 기발생했는데 보고가 안 된 손해, 미보고 손해, 소위 IBNR, 인커드 반난 리포티드 로스. IBNR 로스가 장기간 방치되는 걸 막고자 하는데도 취지가 있고 또 하나는 보험자가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사고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고 현장에는 보험자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 계약자로부터 협력을 끌어내려고 하는 의무죠. 그래서 이 사고 발생 통지 의무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양설이 모두 팽팽합니다. 한 설은 간접 의무라고 하는 설, 그러니까 사고 발생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어떤 불이익? 감액이라는 불이익. 또 어떤 한 설은 진정 의무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감액은 손해배상 의무와 무엇이 다르냐? 그러니까 감액의 의미를 손해배상이라고 이해하는 견해에서는 진정 의무설을 취하게 되고
간접 의무서는 그건 불이익일 뿐이야. 고지 의무 위반의 경우 해지와 똑같은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고 발생 통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견해도 대립이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혹여 사고 발생 통지 의무는 진정 의무다 그랬을 때 이 지문은 맞는 거에 틀린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답을 골라서는 안 돼. 왜냐면 진정 의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간접 의무라고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떤 놈이 출제한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중립적으로 놓고 다른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학설을 답으로 고르는 문제는 일단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읽었던 책에 무어라 쓰여 있건 학설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여러분이 읽은 책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출제자는 다양한 사람들이 내게 되니까 그 출제 의도를 좀 찾으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모두에게 부담되어 있죠, 의무가. 요 정도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보험계약의 성립, 그래서 된 효과가 발생하고 하는데, 계약이 변경되거나 또는 소멸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우리 공부한 바 있죠, 통칙에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자, 보험계약에 사고가 발생했다. 보험계약 사고가 발생했으면 보험금 주고 끝나죠. 생명보험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손사고니까 죽었으니까 보험금 주고 끝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안 끝나는 보험도 있죠. 자동차 보험과 같은 경우 한 번 사고 났다 그래가지고 기간이 만료되거나 뭐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그러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해가지고 뭐 종료되지는 않지만 몇몇의 보험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이 목적의 달성으로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고, 위험이 소멸한 경우가 어떻습니까? 원래 얘기했던 위험이 소멸했다든지, 그러면 보험계약이 변경되거나 또는 소멸되죠. 또 파산한 경우, 보험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숫자에 능하지 않은데 파산한 후 몇 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다. 너는 그거 왜 해야 돼? 3월이 지나면 상실하는 것으로 하고 있죠.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이 변경 소멸되는 경우가 있죠. 해지는 보험자가 해지하는 경우와 계약자가 해지하는 경우. 보험자가 해지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만 정리되어 있죠. 하나는 보험료 안 냈을 경우. 두 가지가 아니구나. 미안. 내가 헷갈렸다. 655조를 다 읽어야 되겠구나. 650조, 51조, 52조, 53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 50조가 보험료 안 낸 때 계속 보험료 부지급의 경우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651조 고지 의무 위반의 경우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해지할 수 있고, 위험 유지 의무 위반했을 때 해지 4개가 있구나. 보험계약자의 해지의 사유는 2가지가 있구나. 하나는 뭐죠? 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 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의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 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헷갈리지 많이. 뭐가 헷갈리냐면, 근데 왜 미경과 보험료 반환 청구도 못하는데 왜 해지해라고 종종 그런 의문을 갖더라고요. 이 실익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실익이 있냐면, 내가 월납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해보험 계약자예요. 근데 내가 상해보험금을 받아먹었거든. 상해보험금 받아먹었는데 앞으로는 내기 싫어 이제.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경과 보험료 받는 게 아니라 더 안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 내고 나는 이번에 타먹은 걸로 그냥 끝내겠다라는. 그래서 족쇄를 묶지 못하게 보험자가 씨 너 상해보험금 받았잖아. 그러니까 계속 보험기간 동안 유지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완전 차단시킨 거예요. 다시 정리합시다. 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임의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의 경우에는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해지할 수는 있다. 그래서 해지 사유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손해보험에 가면 여기다가 이자가 어떤 자여야 돼요? 이자가 만약에 피보험자 2라고 한다면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한다라는 피보험 이익의 개념이 나오죠. 이자가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 피보험자, 내가 아닌 저 피보험자가 반드시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피보험 이익이 그러면 손해보험 계약의 성립 요건이냐? 전혀 아닙니다. 하여튼 내가 얘기를 했지만 계약의 성립 요건은 오로지 뭐예요?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한다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만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효하지가 않게 되죠.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피보험 이익이라는 사람과 보험의 목적과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익으로 보는 견해는 이런 것이죠. 저기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유지되게 되는 이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익설은 결국 이익을 설명하기 위해서 손해가 나지 않아서 생기는 이익. 그러니까 순환론이에요. 이익을 설명하기 위해서 손해를 동원하고 있거든. 그래서 법률학자들의 다수설은 관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차를 가지고 있다 그런다면 그 차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내 이익이 있죠. 저 차 잃어버리게 되면 슬프잖아. 그렇지?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 난 저 차주이니까 나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63빌딩에는 화재보험 가입할 수 없는 것은 63빌딩에 아무런 관계가 없단 말이야.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어떤 물건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손해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거죠. 우리 손해사정 이론 공부 또는 그 보험 이런 것을 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손해의 개념이 뭐예요? 이익의 동전의 양면이야. 우리가 이익이 있다라는 손해가 있다라는 얘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손해가 있는 거야. 손해가 경제성이 필요한 것처럼 보험학에서 로스가 파이낸셜 로스여야 하는 것처럼 이익도 경제적 이익이어야 하는 거예요. 요건 지금 자연스레 나와가지고 살펴봅시다. 하나가 뭐죠? 경제성. 그것은 감정이익이나 기호이익과 같은 것을 갖다가 보험 계약을 허용하게 되면 보험이 악용되기 때문에 감정이익은 피보험이익의 요건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대해서 보험을 보호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니까 적법한 이익에 대해 가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적법해야 하고. 확정성 기억나시죠? 확정할 수 있어야 돼. 그 피보험이익의 종류가 뭐냐? 귀속되는 사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이냐? 하나 어떤 이런 것들을 확정할 수 있는. 근데 이 확정성이라는 것이 계약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죠. At the time of loss. 손해가 발생할 때까지 확정할 수 있는 표준만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확정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보험이익과 관련해가지고는 뭐 기능도 나오지만 저거 시험에서 풀어보기로 하고 우선 스크린으로는 기평가보험 기억해 두십시다. 그리고 미평가보험 그리고 신가보험 세 가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평가보험은 이익이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성을 갖추고 있으니까 환산하죠. 환산해 놓은 걸 우린 보험가액이라고 하는데 보험가액을 평가하지 않은 게 미평가보험이고 계약 당시에 평가하지 않은 게 미평가보험, 계약 당시에 평가한 게 기평가보험이에요. 기평가보험은 당사자가 미리 가액을 정했다 그래가지고 협정보험가액이라고도 하죠. 자, 기평가보험을 운영하는 취지는 뭡니까? 그때 가가지고 가액을 평가하려고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더라 이 말이죠. 가액을 평가하려고 그러면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감가상각 방법만 해도 수십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가액의 차이가 다 생길 수 있는 감가상각 방법을 둘러싸고 분쟁 가능성이 높더라. 그래서 미리 정해놓자 하는 게 기평가보험이에요. 특히나 기평가보험은 도덕적 위험에 우려가 있는 상품에서도 많이 쓰이고 분쟁 가능성이 많은 거에서 자동차 보험의 차량 보험이 기평가보험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분쟁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차가 천만 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맨날 쌈박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값을 미리 정해놓죠.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차량 가액을 갖다가 발표해요. 감가상각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몇 년씩은 얼마 해가지고 발표를 하거든요. 그걸로 계약 체결하고 그걸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싸울 바가 없는 거예요. 도덕적 위험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까 서와 골동품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가 아니라 오히려 가치가 증가해버리죠. 그러니까 더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서화는 기뭉도에 뭔데 얼마로 하자. 또는 귀금속 같은 거 이건 얼마짜리로 하자. 대체로 이런 기금속 서화 이런 것들은 면책 사유로 해서 제외시키는 것이 통상적인데 만약에 담보한다 그런다면 기평가보험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도덕적 위험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평가보험에 당사자들이 가액을 정한 때는 사고 발생 시에 그거로 하기로 한 거. 그 가격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 또는 간주. 추정이죠, 추정. 간주하는 것이 아니고 간주는 확정져 버리는 건데 추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증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가액을 정해놓은 기평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보다 훨씬 많은 경우 내가 그 석촌호수에 그 차가 빠졌는데 고가의 자동차들만 거기서 발견됐다고 그랬죠. 왜? 고가의 배기량 높은 차량들은 차량 기준 가액 표현은 높아. 근데 실제로 장안평이나 이런 데서 거래되는 실거래가는 형편없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누구한테 팔아먹었어요? 보험자한테 팔아먹으려고 석촌호수에 빠뜨렸다는 거란 말이에요. 조그만 차는 리세일 밸류가 높아. 장안평 가면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가슴 조이면서 석촌호수에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대로 갖다 팔아먹었는데 그 배기량 차량들이 석촌호수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기평가보험의 문제는 이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협정했던 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고 발생 시의 가액에 의한다. 이 가액에 의한다. 라고 단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근데 이 조문 이 섞어놓으면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어쨌든 뭐야. 니들이 협정하는 것이 실제 거래가액이 지금 현재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해. 너무 많아 이거 차이가. 그러면 사고 발생 시에 낮은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이 670조의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미평가 보험은 당사자가 가액을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야말로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그래서 법정보험가액이라고 하죠. 법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사고 발생 시에 가액에 의한다 그랬으니까 신품 가격에서 감가상각액 빼고 가액을 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둬야 할 게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그 시가를 정할 수가 없는 곳에서 사고나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평가 보험을 한번 생각해봐. 운송보험이나 저가보험과 같이 물건이 장소적으로 이동하는 보험에서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를 미평가 보험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소가 어디 가액 없는 곳에 가서 사고 냈을 때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분쟁하지 말고 평가가 용이한 곳에서 가액을 가지고 하자. 평가가 용이한 곳은 두 군데야. 출발한 곳, 도착지. 근데 도착지는 무역의 이익이 붙어버리죠. 그럼 이득금지의 원칙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출발한 곳에서의 가액을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보험에서 운송물이 적재됐던 그곳에서의 가액, 거기다가 다시 보험 들어야 되니까 보험에 관한 비용을 포함해서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그래서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기억하시고, 신가보험은 신품가액으로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이 신가보험이죠. 오늘날 신가보험이 굉장히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가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그런 주장도 일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학설들이 일치하게 그것이 적극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이득을 주려고 그러는 보험이 아니고 어떤 경제상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라는 점을 다 인정하게 되면서 운영만 잘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 보험에서 차가 망가졌는데 뒷문짝이 망가졌어요. 뒷문짝은 지금 한 3년 된 차량의 문짝이기 때문에 허름해요. 그렇다고 이걸 떼어가지고 그와 동정도에 노후화되어 있는 문짝을 구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렵죠. 그러니까 새 문짝으로 갈아주는 겁니다. 새 문짝으로 갈아줬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차량의 가치는 증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단 뭐 화재보험에서 기와장이 다 불타버렸다 그랬을 때 헌기와장으로 갈아주는 게 아니라 새 기와장으로 갈아준다. 이런 보험이 신가보험이란 말이에요. 자, 신가보험에 있어서 이것이 도덕적 위험에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좀 더 우리는 경청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신가보험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피보험자가 이득을 얻으려고 그러면 전손사고가 발생해야 되고 그것이 전부보험이어야 돼. 그런데 전손사고나 전부보험이 흔하지 않더라 하는 것이 그 이유고, 또 하나는 손실을 우리가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로 나누죠.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제1차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우리는 직접손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망가졌다 또는 공장이 불타버렸다. 직접손해예요. 근데 이 공장이 망가져서 비로소 생기는 손해가 간접손해죠. 간접손해는 우리 다른 말로 로스 오브 유즈라고 그래요.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없는 손해. 어떤 로스냐면 오브 유즈. 그러니까 집을, 공장을 사용할 수 없어서 생긴 손해. 이것은 화재가 그 손해를 발생시키는 않죠. 이게 간접손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생겨난 손실이다. 뭐 이렇게 결과적 손해 또는 간접손해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근데 이 간접손해가 오늘날은 더 중요하다. 옛날에는 안 그랬겠죠. 근데 지금은 간접손해가 더 중요해요. 이를테면 삼성전자의 어디 공장에서 불이 났다 그런다면 그 불이 난 공장값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세계의 시선이야. 저 삼성화재는 뭐 이렇게 지질한 놈들이야. 저거 불도 하나 관리 못하고 저런 회사하고 어떻게 거래할 수 있겠어라는 신인도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신가보험으로 공장값 보험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불 질러가지고 이익 얻으려고 그러다가는 뭐야. 세계 시장에서 왕따 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불 안 지른다. 아무리 신가보험 계약으로 체결한다 하더라도 불 안 지른다. 뭐 이런 것이 그 주된 논리입니다. 다시 신가보험이 이게 도덕적 위험으로 악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전손사고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보상을 하니까. 그리고 전부보험에 들었을 때 전부 보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째째하게 분손사고 나거나 째째하게 일부 보험 들었다고 한다면 별로 이득이 없어. 근데 전부보험이나 전손사고가 흔하지가 않더라. 오늘날 전부 다 일부보험이에요. 일부보험도 어느 정도 심각한 일부보험이냐면 부보율이 훨씬 떨어져. 막 예상보다 더 떨어져가지고 부보율 끌어올리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뭐예요? 코인슈런스 끌어주잖아. 하도 일부보험이 흑단화되는 게 문제인데 무슨 전부보험이냐. 그다음에 전손사고도 힘해. 왜냐.
방제 설비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현대. 선박만 해도 지금은 침몰되는 완전 전손 사고가 극히 드물어요. SOS 치면 바로 구조선 달려와가지고 구조하거든. 세계적인 어떤 네트워크도 잘 마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신가보험이 점점 확산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이익이 여기서 이게 물론 내가 요건 단계에서 우리가 이게 성립 요건이 아니듯이, 물론 명시설명으로 손해보험도 필요하고 고지의무도 필요해요. 피보험이익도 필요한데, 이것이 손해보험이라 해서 이 두 사람의 의사표시 외에 어떤 다른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 다만 요건 단계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는 것이고, 피보험이익을 그러면 돈으로 환산하니까 보험가액. 그래서 우리는 뭘 공부해?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불일치하는 관계. 보험가액은 손해보험만 있는 거니까 손해보험에서 논의를 한단 말이에요. 인보험에서는 가액이 없죠. 인가가 없으니까. 넌 얼마짜리냐 그럴 때 인가는 가격을 측정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보험에서는 초과보험이니 뭐 이런 중복보험이니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허용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허용되는 것들이 또 문제가 되죠. 저 판례에서 50억 사건이 검토되어 보겠지만 여러 개의 생명보험계약 체계라고서 호련히 자살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이제 문제점들로 대두되죠. 특히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특히나 부모님의 이타심, 자식이라도 잘 살게 하자, 자기한테 보험 많이 들어놓고서 자살하는 이 불행한 사태,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손해보험만 유일하게 있는 게 보험가액이란 말이에요. 피보험이익이 손해보험의 독특한 것이니까 피보험이익의 환산액으로서 보험가액하고 보험금액과의 그 관계. 그래서 초과보험, 중복보험, 일부보험을 공부했죠. 초과보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험료 보험금액에 감액을 청구해가지고 조절하고, 그 다음에 사기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무효로 하는데, 보험료 반환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죠. 보험료 반환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건 제재라고 하는 것을 무효에 대한 취소의 법리에 대한 예외로 선의성이 그대로 발현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중복보험은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피보험이익도 같은데, 보험계약을 다수의 보험자와 수인의 보험자 수개 체결해가지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때 이것을 중복보험이라고 하죠. 근데 중복보험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초과보험에서는 현저한 초과가 요구돼요. 근데 중복보험에서는 초과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복보험인 겁니다. 자, 중복보험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중복보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효과에 있어서 중복보험의 취지가, 네가 그 중복보험을 체결한 이유가 뭐냐라는 걸 우리는 꿰뚫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기의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사기의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연대 책임을 하고 있죠. 근데 이때 연대 책임의 기준이 뭐예요? 보험자는 항상 지가 먹은 만큼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 금액을 한도로 각 보험자는 연대 책임을 지고, 그리고 각 보험자의 분담은 비례하죠. 보험 금액이 비례해. 그러니까 연대 책임과 비례 책임 기억하시고, 사기의 의사가 있었던 경우 이도저도 아니야. 무효. 그때까지 보험료 반환할 책임 없습니다. 초과보험과 똑같이 669조가 672조에 준용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중복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통지 의무가 있죠. 중복보험 통지 의무에 대해서 이게 판례가 조금 나는 석연치 않은데, 하여튼 판례 입장은 이렇습니다. 중복보험 통지 의무 위반은 뭐로 이해합니까? 위험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 위반과 똑같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건 좀 매우 불만족스러운 그 판례의 견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위험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라는 것은 그 대상이 물리적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새로이 공사를 하게 됐다 그런다면 물리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험 사정이 변한 것이거든요. 근데 중복보험의 통지 의무는 그런 것이 아니야. 왜 그 중복보험에서 통지 의무를 둔 거예요? 그것은 사고 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모럴 해저드 때문에, 피지컬 해저드가 아닌 도덕적 위험을 그 타겟으로 하는 것인데, 그걸 피지컬 해저드를 통제하는 위험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 위반의 법리를 적용한다는 건 다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중복보험계약 통지 의무 위반했을 경우에 판례의 입장은 뭐라고요? 652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학설은 다소 다릅니다. 사기로 추정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사기 추정설의 골자는 뭐냐면, 중복보험계약은 바로 도덕적 위험에 우려가 있는 것이니까 사기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부 보험의
대해서는 뭐 특별할 것이 없겠다. 비례보상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실손보상의 방식도 특약으로 체결할 수 있고, 그러나 상법에 있는 비례보상 방식이나 제1차 위험보험 방식이 아닌 실제 거래에 있어서 대다수의 주류는 코인슈런스 클로즈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코인슈런스 클로즈. 코인슈런스 클로즈는 뭡니까? 부보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보험 요율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였단 말이에요. 자, 손해보험에 있어서 그러면 변경 소멸 사유. 통칙에서 아까 보았던 해지를 한다든지 또는 위험이 소멸했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소멸 변경하기도 하지만 피보험 이익이 없었다. 자,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우린 특칙을 뒀어요. 피보험이 없어지는 예로 물건을 팔아버렸어. 매매 또는 양도해가지고 집이 타인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그러면 내 손에 이제 관계가 없죠. 이해관계가. 따라서 내가 들었던 보험계약은 무효임에 틀림이 없는데 저 양수인, 내 집을 산 사람에게 보험의 목적을 양도했을 때 보험계약도 저자가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예외적인 제도를 두고 있죠. 추정주의. 근데 양도에서 시험 문제에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건 양도의 특칙이 많이 나오죠. 추정하지 않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와 선박이 있었죠. 자동차에 있어서는 승낙을 받아라. 승낙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박에 있어서는 동의를 받아라. 승낙과 동의 똑같습니다. 같은 취지예요. 하여튼 선박이나 자동차에 있어서는 양도로 인해 가지고 위험이 뚜렷이 변경 증가된다라고 우리 상법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자의 동의나 승낙이 없으면 계약이 승계 추정되지 않는다. 자, 이제 생명보험으로 들어가 보시면 생명보험에서는 결국 피보험자가 자기인 경우, 계약자의 자기를 위한 계약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조문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뭐에다가 할애를 하냐면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타인의 생명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타인을 위한 보험. 그러니까 돈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거나 죽는 사람이 다른 계약인 경우가 조문이 많이 할애되어 있는 것이죠. 기억을 더듬어 보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는 이자를 살해할 우려가 있어요. 그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살해할 우려가 있어. 영국과 미국은 이익주의를 채택합니다. 그래서 그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신분관계에 있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영국과 미국 이거 좀 위험해졌습니다. 최근에. 퍼펙트 머더라는 영화를 보니까 부인 목에다가 그냥 생명보험 들어놓고 죽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영화였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우리나라가 다행히 미국식으로 이익주의를 취하지 않고 동의주의를 취한 것은 오히려 더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이익주의가 탁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부인이라는 이유로 남편의 생명에 대해서 아무런 동의도 요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요즘에는 보면 그냥 부부도 흉해졌잖아. 요즘에 마누라 생명보험 체결하고 친구한테 죽여달라고 사정하고 이런 기사를 보고 그러면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 그지? 그래서 하여튼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동의의 개념은 사전에 서면에 의한 동의만 인정합니다. 나중에 가서 그래 내가 동의해줄게 사후적 동의를 하는 건 완전 무효입니다. 사후적 동의 절대 안 된다.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만을 인정한다. 그 다음에 동의의 능력이 없는 자,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그러니까 이들과 한정치산, 금치산과 헷갈려서는 안 돼요.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 중에는 도박벽이 있다든지 낭비벽이 있어가지고 선고를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정신병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개념을 분명히 해둡시다.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이들에 대해서는 동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15세 미만자, 미성년자로서. 미성년자가 아니라 15세 미만자죠. 그들의 동의는 있다 하더라도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은 무효다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한 보험은 수익자를 누구로도 지정하는 것은 계약자의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수익자를 지정할 때 피보험자 아닌 자를 갖다 수익자로 지정하는 때는 역시 누가 수익자냐에 따라서 피보험자의 생명이 위태롭죠.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죠. 또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수익자를 정하는 표준에 대해서 조문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려보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생명보험에서 독특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정액급여 방식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저축성을 띄고 있으니까 보험료 적립금이라는 게 있죠. 보험료 적립금. 그리고 계약자 배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생명보험은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처음에 러프하게 보험료를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맞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보험자가 미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보험료율을 처음부터 낮게 정하지 않겠죠. 너무 높게 정하려고 할 거예요. 보수적으로 정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보험계약자가 바가지 쓰는 셈이 되잖아.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보험계약의 요소가 되는 예정 사망률이라든지 예정 이율이라든지 예정 사업비율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생겼던 이익들이 결국 보험계약자의 바가지 쓴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거의 정산제도가 계약자 배당제도라는 거. 변경소멸사율은 특이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훑어봤지만 통칙, 손해보험, 인보험에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10분 동안 담배 피워 다시 모입시다.